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채널을 개설해 미공개 이야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지후의 이야기를 다 보신 후 아래 링크를 클릭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의 무대 뒤는 기대감으로 들끓고 있었다. 오늘 밤 미국에서 가장 무서운 진행자 미셸 카슨이 미국 땅에서 기술 기업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한국인 천재의 명성을 무너뜨릴 예정이었다. 18세 박지호는 천재 소년이라 불렸지만 많은 미국인들에게 그는 그저 자기들 자리를 빼앗은 아시아인일 뿐이었다. 이건 공개 처형이에요. 보좌진들은 출연을 말리며 간청했지만 지호는 편견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 편견 속에서 자라났다. 그리고 방송이 생중계로 시작되자 미셸은 첫 공격을 질문이라는 외피로 던졌다. 그녀의 눈은 이 젊은 이방인이 무너지는 순간을 기대하며 반짝이고 있었다. 스튜디오 전체가 숨을 죽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한국인 소년이 입을 여는 순간 벌어질 일들을. 그의 대답은 단순히 판세를 뒤집은 것이 아니었다. 그 대답은 순식간에 바이럴되어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박지호의 목이 바짝 말랐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18살 한국 청년의 얼굴에는 그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스튜디오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의도적으로 낮춰진 온도는 불편함을 주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이었다. 그는 열린 국경 프로그램이 그를 위한 함정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네오는 미국인이 아니야. 너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그 목소리들이 다시 머릿속에서 울렸다. 첫 번째, 미국 투자자 미팅에서 들었던 속삭임. 학창시절 과학 박람회에서 그의 프로젝트가 너무 뛰어나서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실격당했을 때의 기억. 이 모든 상처들이 지금 이 순간 수천 명의 적대적인 시선 앞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었다. 지호는 가느다란 안경테를 올리며 관중석을 천천히 살폈다. 압도적으로 백인이었다. 몇몇은 조롱하듯 미소 짓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의심의 눈빛을 감추지 않았다. 이 어린 아시아 꼬마가 뭘 안다고?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명백했다. 그래서 당신은 미국 기업들보다 더 이 계약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미셸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질문했다. 지호는 입술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다. 물병이 손 닿는 곳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로 했다. 모든 눈이 그의 작은 실수라도 포착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카메라 위 전광판의 도발적인 주제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미국 기술 혁명을 일으키는 젊은 한국인들, 실력인가 기회주의인가.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원에서 밤샘 근무를 마치고도 그의 첫 컴퓨터를 위해 추가 근무를 자원하셨던 어머니. 네가 가진 재능은 국경보다 크단다, 지호야. 질문에 대답하기 전 시간이 느려지는 듯했다. 방 안의 긴장감이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짙어졌다. 저희 회사는 귀국의 정부 기관조차 해독하지 못한 양자 암호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지호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면의 격동과 달리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명료했다. 그들은 우리도 모르게 테스트를 했고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 접근했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가 서울에서 밤새 연습했던 그대로였다. 억양, 발음, 단어 선택까지. 그는 자신의 외국인 억양이 약점으로 이용될 것을 알았다. 미셸의 입가에 경멸적인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표정에서 가짜 공손함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참 편리하네요. 그렇죠? 그럼 당신이 대체하고 있는 미국의 젊은 인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체한다는 단어가 독화살처럼 날아와 공중에 맴돌았다. 관중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호는 자신이 낯선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처음으로 깊은 물에 빠졌을 때의 그 질식할 것 같은 공포가 되살아났다. 조명이 더 밝아졌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렸다. 지호야, 세상은 네가 실패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기대를 배신하렴. 아무도 지호의 눈에 스친 미묘한 빛, 그의 연약하고 어린 외모와 어울리지 않는 결의의 찬 번쩍임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의 검지 손가락이 양복 안주머니에 숨겨진 작은 USB를 가볍게 만졌다. 그 안에는 미국 기술 산업의 위선을 폭로할 숫자와 차트가 담겨 있었다.
그가 월요일 밤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잠도 자지 않고 수집한 데이터였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지만 지호는 내면의 폭풍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태어났다고 느꼈다. 12살 때 과학 경연 대회에서 눈물을 삼키며 집에 돌아왔던 날, 어머니가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했던 말이 기억났다. 한국에서는 모욕을 연료로 바꾸는 법을 배운단다. 우리 역사는 극복의 역사야. 세상이 우리를 과소평가할 때 우리는 분노가 아닌 탁월함으로 대답한다. 몇 가지 사항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미셸 씨. 지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다. 하지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인터뷰 전에 저에 대해 정말로 조사했습니까? 그의 질문은 예상치 못한 방역이었다. 미셸의 얼굴에 순간적인 당혹감이 스쳤다. 지호는 내심 작은 승리를 맛보았다. 첫 번째 파도를 넘은 것이다. 하지만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미셸의 눈이 가늘어졌다. 지호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스튜디오 전체가 숨을 죽였다. 그 순간 지호의 마음은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바닥에 흩어진 전자 부품들 사이에서 8살 지호가 버려진 컴퓨터를 해체하고 있었다. 손가락이 작아 집게를 사용하기 어려웠지만 그의 눈은 회로 기판의 미세한 선까지 놓치지 않았다. 부품 하나하나를 분해할 때마다 그의 얼굴에 경이로움이 번졌다.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까? 지호가 중얼거렸다. 박 선생님은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고등학교 수학교사의 검소한 월급으로는 새 컴퓨터를 사줄 수 없었다. 대신 그는 폐품 수거장에서 버려진 컴퓨터를 가져왔다. 너는 재능이 있구나, 아들아, 아버지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기억하렴. 훈련 없는 재능은 목적 없는 코드와 같단다. 그날 밤 지호는 부모님의 대화를 엿들었다. 얇은 벽은 그들의 걱정을 숨기지 못했다. 지호의 학원비를 어떻게 마련할까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번 달 전기세도 밀렸는데 내일 과외를 하나 더 구해볼게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작은 지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겼다. 가슴이 무거웠다. 다음 날 그는 학교 도서관에서 프로그래밍 책을 빌려왔다. 밤마다 손전등으로 책을 비춰가며 읽었다. 그는 부모님께 짐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이중 근무를 하며 가족 수입을 보충했다. 밤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의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어질 때마다 지호는 더 열심히 공부했다.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지호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독학했다. 그의 학교 노트는 선생님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암호화와 고급 알고리즘에 관한 메모로 가득 찼다. 12살이 되었을 때 지호는 첫 번째 큰 장애물에 부딪혔다. 전국과학 박람회에서 그의 디지털 보안 프로젝트가 실격 처리되었다. 서양인 심사위원들이 그 작품이 정말 그의 것인지 의심했기 때문이었다. 한국 소년에게는 너무 고급스러운 작품이군. 한 미국인 심사위원이 중얼거렸다. 누군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날 밤 지호는 침묵 속에서 울었다. 불공정함 때문이 아니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품을 사기 위해 몇 달 동안 절약했던 부모님의 눈에 비친 실망감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커피도 끊고 점심도 거르며 돈을 모았다. 그 모든 희생이 물거품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굴욕을 연료로 바꾸는 법을 배운단다. 어머니가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우리 역사는 극복의 역사야. 세상이 우리를 과소평가할 때 우리는 분노가 아닌 탁월함으로 대답한다. 그 교훈은 소년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이후 몇 년 동안 그는 자유시간마다 뚫을 수 없는 암호화 시스템 개발에 매진했다. 동생과 함께 쓰는 작은 방 한 구석에 임시로 만든 작업 공간에서 밤늦게까지 일했다. 지호가 14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그에게 첫 번째 노트북을 선물했다. 중고였지만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다. 어머니는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추가 근무를 했다. 아버지는 주말마다 입시 학원에서 강의했다. 그날 밤 지호는 노트북을 품에 안고 울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맹세했다. 언젠가 이 희생에 보답할 것이라고. 언젠가 세상이 그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스튜디오의 밝은 조명 아래 미셸을 똑바로 바라보는 지호의 눈에는 그 옛날의 결의가 불타올랐다. 그의 여정은 한국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세계적인 무대에서 계속될 것이다. 서울과학원은 일반적으로 15살 학생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호는 예외였다. 입학 면접 당일 평가위원들은 지호의 논문에 의구심을 품었다. 그러나 지호가 자신의 이론을 칠판에 증명하자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그의 수학적 접근은 기존 이론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밤이 깊어도 연구실 창문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다. 다른 학생들이 주말을 즐기는 동안 지호는 양자 컴퓨팅의 복잡성에 빠져 있었다. 그의 작업대에는 이론 물리학과 고급 수학 책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책장 사이에는 컵라면 포장지가 끼어 있었다. 종종 그는 식사 시간을 놓치고 갑자기 배고픔을 느낄 때만 간편식을 찾았다. 첫 학기가 끝날 무렵 그는 참을 수 없는 두통에 시달렸다. 시력은 나빠졌고 손가락 관절은 키보드를 너무 오래 두드려 아팠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코드 패턴이 보였다. 암호화의 새로운 가능성이 그의 꿈속에서도 펼쳐졌다. 그의 지도교수 김 교수는 학교에서 가장 엄격한 암호학자로 알려져 있었다. 학생들은 그를 철의 교수라고 불렀다. 첫 멘토링 세션에서 김 교수는 지호의 연구를 살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내 알고리즘은 기존 암호화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다. 그는 지호의 노트를 책상에 던지며 비판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해. 지호는 움찔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는 한숨을 쉬었다. 30년간 암호학을 연구했다. 네가 몇 개월 만에 모든 전문가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만남 이후 지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잠, 식사, 사회적 교류는 사치가 되었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워졌다. 아침 5시 기상, 코딩, 수업, 더 많은 코딩, 새벽 2시 취침, 반복. 동료 학생들이 추석과 설날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지호는 텅 빈 연구실에 남아 자신의 혁명적인 시스템을 개선했다. 자가 학습 알고리즘과 양자 원리를 결합한 그의 접근 방식은 전례가 없었다. 한 추운 겨울밤 그의 할머니가 연구실을 찾아왔다. 손에는 따뜻한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집에 오지 않아 걱정했단다. 할머니는 지호의 수척한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런 뼈만 남았구나. 지호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새해 첫날 가족들과 함께해야 할 시간에 그는 코드에 파묻혀 있었다. 할머니는 지호의 모니터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코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손주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에는 눈치라는 개념이 있단다. 할머니가 김치를 도시락에서 꺼내며 설명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듣고 감지하는 기술이지. 네가 코드를 바라볼 때 내 눈에서 그걸 볼 수 있구나. 지호는 할머니의 말에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음을 느꼈다.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간, 할머니가 떠난 후에도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감지하는 기술. 그날 밤, 지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알고리즘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문제는 전통적인 암호화 방식이 아니었다. 문제는 사고방식이었다. 6달 후 지호는 김 교수에게 수정된 시스템을 제출했다. 노 교수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얼굴이 점점 변해갔다. 놀라움, 불신, 그리고 마침내 경외감. 이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만들어냈군. 그는 마침내 인정했다. 진정한 의미에 뚫을 수 없는 시스템이야. 김 교수의 눈에는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있었다. 지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렸다. 부러움이었다. 30년간의 연구로도 이루지 못한 것을 16살 소년이 해냈다는 사실에 대한 복잡한 감정. 소식은 한국 학계에 빠르게 퍼졌다. 대기업들이 인턴십을 제안했고 대학들은 조기 입학을 권유했다. 하지만 지호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더 큰 비전을 품고 있었다. 16번째 생일에 지호는 자신의 모든 저축을 사용하여 특허를 등록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사무실에서 그의 스타트업이 시작되었다. 첫 직원들은 그의 비전을 믿는 재능 있는 동급생들이었다. 지호의 시스템은 이제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코드 이상이었다. 그것은 디지털 세계의 새로운 수호자였다. 그는 그것을 퀀텀락이라 명명했다. 서구 기술 거인들이 이 작은 한국 회사를 무시하는 동안 지호는 조용히 디지털 요새를 구축하며 세계에 자신이 창조한 것의 힘을 보여줄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퀀텀락의 아시아 시장 출시 이후 6개월, 지호의 작은 사무실 전화기가 울렸다.
미국 국가 번호였다. 박지호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유창한 영어 억양이 전화선 너머로 흘러나왔다. 그날 밤 지호는 자정이 넘도록 사무실에 남아 그 제안을 검토했다. 캘리포니아의 저명한 투자 펀드가 상당한 자본을 제공하는 대가로 회사 지분과 실리콘밸리 이전을 요구했다. 계약서의 단어 하나하나가 기회와 함정 사이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아침 지호는 재무이사 이상철을 불렀다. 40대 중반의 이 남자는 삼성에서 1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다. 지호의 아버지 친구의 아들로 어린 CEO를 돕기 위해 안정된 직장을 과감히 떠난 사람이었다. 상철은 계약서를 읽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국은 당신을 삼켜서 뼈만 뱉어낼 겁니다. 그가 경고했다. 그들은 젊은 아시아인이 자기네 게임에서 이기는 걸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아침 빛이 한강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이곳은 그의 고향이었다. 안전했다. 익숙했다. 하지만 그의 꿈은 언제나 더 큰 무대였다. 두려움이 우리를 가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호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면 세계의 중심에 가야 합니다. 상철의 얼굴에 걱정이 깊게 새겨졌다. 적어도 변호사를 더 고용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을 강화합시다. 한 달 후 17살 지호는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화려함에 잠시 압도되었지만 곧 그는 실리콘밸리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팔로알토의 소박한 사무실은 빠르게 문화적 전쟁터로 변했다. 첫 투자자 미팅에서 지호는 자신의 위치가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호, 자네는 우리의 천재 소년이야. 50대 백인 투자자가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기술적인 비전을 제공하고 우리는 그것을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로 만들겠네. 그들의 실행 가능한 계획은 지호의 알고리즘에 미국 정부 기관을 위한 백도어를 만드는 것이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지호는 목이 조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제 시스템의 핵심은 절대적 보안입니다. 지호가 단호히 말했다. 백도어는 그 원칙을 위반합니다. 투자자들의 미소가 사라졌다. 아직 어려서 비즈니스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군. 한 남자가 중얼거렸다. 그들은 지호가 한국어를 제외한 세계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밤이 깊어 임시 아파트로 돌아온 지호는 처음으로 완전한 고립감을 느꼈다. 창밖으로 팔로알토의 조용한 거리가 보였다. 서울의 활기찬 밤거리와 너무 달랐다. 그는 갑자기 어머니의 김치찌개가 그리워졌다. 화상 통화로 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그에게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니? 아버지가 물었다. 그는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와 맞서 싸워 이겼단다. 힘이 아니라 뛰어난 전략으로. 지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기억했다.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인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일상적인 시연 중에 미 국방부 대표가 비밀리에 군사 기술을 사용하여 퀀텀락 시스템을 해킹하려 했다. 그 시도는 실패했을 뿐 아니라 지호의 시스템은 침입 시도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여 상세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를 보며 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이것이 그가 기다려온 기회였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들었다. 이상철 부장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3시간 후 펜타곤에서 긴급 회의 요청이 왔다. 그를 무시하던 미국이 이제 그를 필요로 했다. 아이러니의 쓴맛이 지호의 입에 감돌았다. 하지만 그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인정을 원했다. 그날 밤 지호는 처음으로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펜을 들고 잠시 멈췄다. 이 순간 이 계약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펜타곤의 회의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지호를 맞이했다. 군사적 엄격함이 공간을 지배했다. 회의실 벽은 무채색이었고 테이블은 반들반들하게 광이 났다. 마치 감정을 허용하지 않는 공간 같았다. 지호는 스스로를 추스르며 회의실로 들어섰다. 18살의 몸이 그의 영혼에 비해 너무 작게 느껴졌다. 그의 보수적인 정장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어색해 보였다. 안께 박씨, 헤이즈 장군이 고개를 까딱였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눈에는 미묘한 불안이 비쳤다. 회의실에는
12명의 고위 장교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지호보다 최소 20살은 더 많았다. 그들의 눈빛에서 의심과 불편함이 읽혔다. 한 남자가 불만스럽게 중얼거렸다. 아, 이게 말이 돼. 꼬맹이한테 국가 안보를 맡긴다고? 지호는 귀를 쫑긋 세웠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의 시스템이 우리의 평가를 견뎌냈군요. 헤이즈 장군이 침입 시도를 직접 인정하지 않으며 말했다. 제한적 구현을 위한 계약을 제안하겠소. 지호 앞에 놓인 문서를 훑어보았다. 계약 조건은 의도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시장 가치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 운영 통제권 박탈 조항, 그리고 미국 전문가의 지속적인 감독 요구 사항. 상철이 지호의 귀에 속삭였다. 예상대로입니다. 우리를 꼬드겨서 시스템을 넘기려는 거죠. 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가 간호사로 병원에서 밤샘 근무를 할 때마다 반복하던 말이 떠올랐다.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가치를 제공하렴. 저는 제한적 접근을 판매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완전하고 뚫을 수 없는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 후 회의실에 날카로운 침묵이 흘렀다. 장군 옆에 앉은 참모가 무언가를 속삭였다. 장군의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다. 이미 유사한 제안을 미국 기업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장군이 맞받아쳤다. 지호는 살짝 미소 지었다. 이 순간을 위해 마련한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다. 그렇군요. 흥미롭네요. 그런데 저는 다음 주에 베이징과 모스크바에서 발표 초청을 받았습니다. 경쟁 강대국 언급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장군의 얼굴이 굳어졌고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건 위협인가 박씨? 한 고위 관리가 물었다. 지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단순한 사실 진술입니다. 제 기술은 가치를 인정하는 파트너를 찾을 것입니다. 회의는 곧 긴장된 협상으로 전환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인들의 태도가 변화했다. 처음에는 지호를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4시간으로 늘어났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지호의 허리는 아팠고 목은 말랐지만 그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4번째 수정안을 검토해 봅시다. 헤이즈 장군이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패배의 기색이 느껴졌다. 새로운 계약 조건은 완전히 달라졌다. 퀀텀락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는 금액, 지호 회사의 운영 자율성 보장,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적 통제권을 온전히 한국팀에 맡기는 내용이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서명이 이루어졌다. 지호가 펜을 내려놓자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그를 얕잡아 보던 시선이 이제는 조심스러운 존중으로 바뀌었다. 축하하네 박씨. 헤이즈 장군이 악수를 청했다. 이제 당신은 미국 국가 안보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소. 지호는 악수를 받아들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전투는 이제부터였다. 펜타곤을 나서는 길, 워싱턴 DC의 밤하늘이 눈부신 별들로 가득했다. 지호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에서 같은 별을 바라보고 있을 부모님을 생각했다. 해냈어요. 그는 밤하늘에 속삭였다.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온 지호는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세계 사이버 스파이의 가장 귀중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지호는 놀랍게도 두려움 대신 이상한 만족감을 느꼈다. 마침내 그의 작업이 인정받고 있었다. 비록 은폐된 위협을 통해서이지만 지호의 계약 소식이 실리콘밸리의 폭탄처럼 떨어졌다. 아시아 꼬마가 펜타곤을 사로잡았다는 헤드라인이 기술 블로그를 장식했다. 그러나 표면적인 축하 아래 독이 스며들고 있었다. 테크프론티어사의 CEO 리처드 그레이스는 자신의 최고급 사무실에서 분노에 떨며 태블릿을 내던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30년 경력에 우리 팀이 졌다고 18살 한국인에게. 그의 분노는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졌다. 언론인들과의 비밀 만남에서 테크프론티어 임원들은 퀀텀락 시스템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정부가 아시아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속은 거야 라는 말이 은밀히 전해졌다. 지호는 이런 움직임을 예상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적대감의 규모는 그를 놀라게 했다. 테크프론티어의 로비스트들은 워싱턴에서 국가안보 위험이라는 미명해의 계약 재검토를 요구했다. 투자자들은 갑자기 약속했던 자금 지원을 철회하기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 디지털 보안 컨퍼런스에서
지호는 첫 공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대형 컨벤션 센터의 분주함 속에서 그는 자신을 향한 차가운 시선들을 느꼈다. 키 크고 잘생긴 미국인 개발자들 사이에서 그는 마치 잘못 들어온 아이처럼 보였다. 준비됐어요? 지호의 새로운 마케팅 책임자 사라가 물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녀는 테크프론티어에서 10년간 일했지만 유리천장을 경험한 후 지호의 팀에 합류했다. 지호가 무대에 오르자 객석이 조용해졌다. 500석 규모의 홀이 만석이었다. 대부분은 호기심에 찬 눈빛이었지만 일부는 명백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다.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관중석에서 미국의 저명한 보안 전문가 알렉스 도너번이 일어섰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술도 합법적으로 마실 수 없는 나이에 누군가가 개발한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완벽한 양자 암호화는 신화입니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들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의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공개적인 도전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모욕을 연료로 바꾸는 법. 침착하게 지호는 자신의 노트북을 도너번에게 건넸다. 10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 시스템에 연결된 이 터미널을 해킹해보세요. 어떤 데이터든 접근할 수 있다면 정부 계약을 공개적으로 포기하겠습니다. 홀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너번은 자신의 도전에 갇혀 마지못해 노트북을 받았다. 제한된 실분은 금방 30분이 되었고 곧 1시간으로 늘어났다. 땀이 도너번의 이마에 맺혔다. 그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의 첨단 도구와 전문 지식에도 불구하고 퀀텀락의 방어벽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2시간 후 지호는 조용히 노트북을 돌려받았다. 화면은 여전히 잠금 상태였다. 아마도 경험이 전부는 아닌 것 같네요. 지호가 마무리했다. 한국에서는 전통보다 혁신을 중시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우리가 특정 분야에서 더 빠르게 발전하는 이유일 겁니다. 그의 말은 교만함 없이 그러나 확신에 찬 평온함으로 전달되었다. 누군가 이 순간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그것은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지호가 회의장을 나서는 순간 3명의 젊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그의 명함을 요청했다. 모두 소수민족 출신이었다. 한 명은 인도계, 다른 한 명은 나이지리아계, 세 번째는 멕시코계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인도계 개발자가 말했다. 가능성을 보여주셨죠. 그날 밤 지호는 호텔 방에서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오늘 한 남자가 제 나이를 조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아버지가 물었다. 증명했어요. 지호가 대답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미소가 느껴졌다. 지호의 도전적인 시연이 바이럴 영상으로 확산되면서 미국 언론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퀀텀락은 밤새 기술계의 화제가 되었다. 젊은 아시아인 이민자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기존 기술 대기업들에게는 불편한 위협이 되었다. 한 주 후 지호의 사무실로 두꺼운 크림색 봉투가 배달되었다. 인기 시사 프로그램 열린 국경의 초대장이었다. 화려한 금박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띄었다. 당신의 영감을 주는 성공 스토리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지호는 직감적으로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새로 고용된 미국인 PR팀은 열광했다. 이건 엄청난 기회예요. 전 CNN 프로듀서 출신의 제이슨이 흥분해서 말했다. 전국적인 노출도를 생각해보세요. 일반 미국인들에게 우리 기술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호는 불안감을 느꼈다. 미셸 카슨이 진행하는 쇼가 맞나요? 그녀의 평판이 궁금합니다. 제이슨은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미셸은 도전적인 질문을 하지만 항상 공정합니다. 젊은 혁신가들의 이야기를 좋아하죠. 지호는 스마트폰을 들어 미셸 카슨 인터뷰 스타일을 검색했다. 수십 개의 영상이 나타났다. 그는 무작위로 하나를 클릭했다. 화면에서 미셸은 중동 출신 스타트업 창업자를 날카롭게 추궁하고 있었다. 당신의 앱이 테러리스트들의 통신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그녀의 질문은 공격적이었고 카메라는 불편해하는 게스트의 모습을 확대해서 보여주었다. 지호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러나 이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인터뷰 전날 밤 그는 호텔방에서 가능한 모든 질문에 대비해 준비했다. 임원진 통계, 고용 데이터, 보안 인증서, 모든 정보를 USB 드라이브에 저장했다.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곧바로 적대적인 분위기를 감지했다. 대기실은 불편할 정도로 추웠다. 화장실 가는 길을 물었을 때 스태프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다. 다른 게스트들은 시원한 생수병을 받았지만 지호의 물은 미지근했다. 30초 후 생방송입니다. 프로덕션 어시스턴트가 지호를 무대로 안내하며 발표했다. 일반적인 오리엔테이션 없이 그냥 무대에 세워졌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밝은 조명이 지호의 눈을 찔렀다. 관중석에서 수백 명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미셸은 인공적인 따뜻함으로 인사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씨. 처음 몇 분 동안 질문은 겉보기에 무해했다. 지호의 윤영이, 교육, 한국에서의 삶. 그러나 갑자기 미셸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녀의 눈이 날카로워지고 목소리 톤이 변했다. 비평가들은 당신의 정부 계약이 실력이 아닌 다양성 정책의 결과라고 제안합니다. 확립된 미국 기업들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무시되었다는 거죠. 관중들의 동의하는 듯한 웅성거림이 들렸다. 지호의 위장이 꼬였다. 이것은 인터뷰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형 집행이었다. 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손이 양복 안주머니의 USB를 만졌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다. 연습했던 모든 말, 수집한 모든 데이터,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겪어온 모든 차별과 편견이 그를 이 순간을 위해 준비시켰다. 다양성에 대해 언급하신 것이 흥미롭네요. 지호가 천천히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침착했다. 사실 제 회사는 이 방송국보다 인구 비례로 더 많은 미국 시민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미셸이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그녀는 이 정도의 직접적인 방역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곧 그녀의 공격적인 자세를 회복했다. 그건 당신의 주장일 뿐이죠. 증거가 있으신가요? 지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물론입니다. 실제로 제가 몇 가지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보여드려도 될까요? 카메라가 지호의 손에 집중했다. 그가 USB를 꺼내자 스튜디오의 공기가 변했다. 이 작은 장치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미셸은 생방송이 계속되는 동안 언어적 결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도망칠 곳 없는 미셸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쳤다. 그리고 지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박씨, 그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디렉터가 귀에 꽂힌 이어피스를 통해 미셸에게 다급히 속삭였다. 미셸의 눈이 커졌지만 그녀는 프로답게 침착함을 유지했다. 시청자 여러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네요. 미셸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박지호 씨가 어떤 자료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진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호가 차분하게 말을 끊었다. 시청자들이 모든 사실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관중석에서 수군거림이 일었다. 방송 스태프들이 서로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다. 프로듀서가 광고 방송으로 넘어가 라고 소리쳤지만 미셸은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여기 있다고 직감했다. 그녀의 저널리스트 본능이 흥분으로 깨어났다. 좋습니다, 박씨, 보여주세요. 미셸이 결정했다. 하지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기술 스태프가 부산하게 움직여 지호의 USB를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순간적인 정적이 스튜디오를 감쌌다. 화면에 첫 번째 그래프가 나타났다. 이것은 미국 주요 기술 기업들의 고용 통계입니다. 지호가 설명했다. 아시아계 미국인은 컴퓨터 과학 졸업생의 27%를 차지하지만 기술 임원직의 단 2.7%만을 차지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이것은 열린 국경쇼의 모 회사 고용 데이터입니다. 흥미롭게도 40년 역사의 아시아계 고위 임원이 단 한 명도 없었군요. 미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그녀의 방송국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 없는 통계였다. 그리고 여기 지호가 계속했다. 제 회사의 인구 통계입니다. 43% 미국인, 38% 한국인, 19%가 다른 국적입니다. 우리는 능력만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관중석에서 한 젊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 미셸은 필사적으로 통제권을 되찾으려 했다. 이런 통계가 흥미롭긴 하지만 실제 기술적 역량과는 무관합니다. 지호의 눈에서 결의에 찬 빛이 번쩍였다. 이제 결정타를 날릴 시간이었다. 미셸 씨, 우리 시스템을 몰래 해킹하려 시도했을 때 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불편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이유는 한국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지호는 화면을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다. 그것은 테크 프론티어와 다른 주요 미국 기업들의 연방 로비 지출 내역이었다. 수치는 충격적이었다. 미국 기업들이 마케팅과 로비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는 동안 우리는 진정한 혁신에 투자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스튜디오가 완전히 침묵에 빠졌다. 미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프로듀서가 귀에 대고 광고 방송으로 전환하라고 소리쳤지만 미셸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다음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미국 기업들이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 연기된 분노가 실렸다. 지호는 잠시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이 울렸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적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저는 탁월함에 국적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한국에서는 존중은 태생이나 인맥이 아닌 노력으로 얻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아마도 그것이 일부 미국 기관들이 다시 배워야 할 교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카메라가 관중들의 놀란 표정을 포착했다. 일부는 대담함에 충격을 받았고 다른 이들은 조용히 동의했다. 첫 번째 줄의 젊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쳤고 그것이 점차 커지는 박수 물결을 일으켰다. 미셸은 마침내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광고 방송을 알렸다.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스튜디오가 혼돈에 빠졌다. 프로듀서들이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치며 인터뷰를 조기에 종료할지 논쟁했다. 지호는 평온하게 마이크를 벗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의 눈에는 평화로운 만족감이 있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해방이었다. 미셸이 광고 중에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분노, 혼란, 그리고 미묘한 존중감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은 방금 자신의 경력을 걸었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미셸 씨. 저는 방금 제 진정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광고가 끝나고 방송이 재개되었을 때 스튜디오의 에너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힘의 균형이 바뀌었다. 18살 한국 청년이 미국 미디어의 거인을 무릎 꿇게 한 것이다. 보안 요원들에 둘러싸인 채 스튜디오를 빠져나오는 지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진동했다. 경호원들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역력했다. 그들은 지호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가 방금 자신들의 회사를 공개적으로 망신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리셉션 직원이 달려왔다. 박 씨, 기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뒷문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정문으로 나가겠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최소 20명의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지호가 문을 열자 번쩍이는 플래시와 질문 세례가 쏟아졌다. 박 씨, 인터뷰에서 공개한 데이터는 어디서 얻었습니까?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펜타곤 계약에 영향이 있을까요? 지호는 침착하게 미소 지었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미디어 쇼가 아니라 그의 사명의 일부였다. 호텔 스위트에 도착한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인터뷰 클립이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지호 파워, 유 진실의 순간, 이줄 기술혁명 같은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였다. 문득 그는 부모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한국은 지금 새벽이었다. 아마도 아버지는 이미 깨어나 뉴스를 확인하고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녀는 항상 저 자세를 유지하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그 가르침을 무시했다. 화면을 스크롤하던 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었다. 한쪽에서는 그를 미국 내 소수자들의 영웅이라고 치켜 세웠고 다른 쪽에서는 오만한 외국인이라고 비난했다. 보수 성향의 뉴스 채널에서는 이미 그의 충성심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국가안보 계약을 맡은 사람이 이렇게 미국을 공격해도 되는가?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상철이었다. 뉴스 봤습니다. 상철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당신이 정치적 아이콘이 되었군요. 준비하세요. 무슨 뜻이죠? 지호가 물었다. 영웅이든 악당이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냥 기술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상징이 되었어요. 통화가 끝나자마자 이메일 알림이 연달아 울렸다. 강연 초청, 인터뷰 요청, 책 출판 제안까지 그의 인박스는 넘쳐났다. 한 저명한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털리스트는 그에게 직접 투자를 제안했다. 당신의 솔직함에 감명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영향력 있는 상원 의원이 지호의 회사와 정부 계약에 대한 안보 검토를 요청했다. 온라인 트롤들은 회사 서버를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마비시키려 했다. 동시에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은 지호의 이미지를 젊은 유권자와 이민자 지지층을 끌어모으는데 활용하려 했다.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연락해 다양성과 혁신에 관한 공동 성명을 제안했다. 경영진과의 긴급 화상회의에서 지호는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다. 사인 노출을 활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약을 보호하기 위해 물러나야 할까요? 미국인 운영 책임자는 즉각적인 활용을 제안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미국 드림 이트랭으로 마케팅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이민자가 시스템을 정복한 이야기로요. 지호는 그 제안을 조용히 생각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배운 교훈들이 떠올랐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굴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방 안의 모든 눈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업가로서, 혁신가로서, 그리고 이제는 상징으로서의 그의 결정을. 지호의 손가락이 USB를 만졌다. 그 작은 장치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 이제 그는 그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결정해야 했다. 우리는 정치적 기업이 아닙니다. 지호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모든 당파적 초청을 거절할 겁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문화적 분열이 아닌 기술적 탁월함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결정에 미국인 팀원들은 놀랐다. 그들의 눈에는 수익성 높은 기회가 낭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회계의 명성이나 영향력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진정으로 혁명적인 것을 만들고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평화로운 결정과 달리 현실은 곧 전쟁터가 되었다. 정부 계약을 지회계 빼앗긴 미국 기술거인 테크프론티어가 배후에서 공격을 강화했다. 워싱턴의 고위 인맥을 가진 로비스트들이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해 귓속말을 시작했다. 경험 없는 외국 기업에 중요 시스템을 맡기는 위험성을 강조했다. 특히 긴장된 아침, 지호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에 놀랐다. 연방조사, 한국 기업과 외국 정부 간 연결 조사 중.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이 기사는 산업 스파이 행위와 불법 기술 이전을 암시했다. 이건 조직적인 공격입니다. 지호의 새로 고용된 법률 고문이 설명했다. 그는 워싱턴에서 기업 전쟁을 경험한 베테랑이었다. 그들은 실수를 유도하거나 정부를 위협해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압박은 날마다 증가했다. 미국인 직원들은 테크프론티어로부터 의심스러울 정도로 관대한 일자리 제안을 받았다. 그 조건은 내부 관행에 대한 정보 공유였다. 잠재 고객들은 설명 없이 회의를 취소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지호는 차창 밖으로 샌프란시스코의 안개 낀 아침을 바라보았다. 한국에서는 지금 자정이 넘었다. 문득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났다. 가장 강한 대나무는 바람에 맞서 싸우지 않고 휘어진다. 공개적으로 방역하는 대신 지호는 전형적인 한국식 전략을 구현했다. 조용하고 치밀하며 무자비하게 효율적인 전략을. 회의실에 팀을 모은 지호는 작전을 설명했다. 그들은 디지털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회사를 상대로 구식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무덤을 파괴합시다. 테크프론티어가 퀀텀락의 치명적 결함에 대한 가짜 보고서를 유포하자 지호의 팀은 조용히 그 보고서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보여주는 기술 분석을 발표했다. 업계 전문가들이 그 분석을 검증했고 테크프론티어의 신뢰도는 추락했다. 로비스트들이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자 지호는 지난 5년간 테크프론티어의 모든 정치 기부금과 로비 활동을 추적한 상세 보고서를 언론에 흘렸다. 데이터는 모두 공개 정보였지만 한 곳에 모아 패턴을 보여주자 충격적이었다. 모든 방해 시도를 지호는 기회로 전환했다. 테크프론티어가 퀀텀락 직원들을 빼내려 할 때마다 지호는 그들의 접근 방식을 문서화했다. 경쟁사가 그의 평판을 훼손하려 할 때마다 그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 몇 주 동안의 증거 수집 후 지호는 단 하나의 이메일을 테크프론티어 CEO에게 보냈다. 제목은 간단했다. 협력 제안. 첨부 파일에는 회사의 모든 비윤리적 행동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가 있었다. 뇌물 시도, 기업 스파이 행위, 언론 조작까지. 이메일은 놀라운 제안으로 끝났다. 공개적 폭로 대신 지호는 제한적 기술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경쟁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지만
협력은 미국 산업 전체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답장은 몇 시간 내에 왔다. 긴급 비공개 회의 요청이었다. 지호가 테크프론티어 본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CEO 리처드 그레이슨이 직접 로비에서 그를 맞이했다. 50대 중반의 이 백인 남성의 얼굴에는 분노와 존중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은 아주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군요, 박씨. 그레이슨이 엘리베이터로 안내하며 말했다. 지호는 미소 지었다. 게임이 아닙니다, 그레이슨 씨. 이건 미래입니다. 빈 회의실에 들어서자 지호는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진정한 우위를 점했음을 느꼈다. 이제 세계는 그의 조건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테크프론티어와의 협력 발표 후 일주일, 지호는 샌프란시스코 베이를 내려다보는 새 아파트의 창가에 서 있었다. 바다의 고요함과 달리 그의 내면은 폭풍우였다. 밤은 깊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테크프론티어와의 협상은 성공적이었다. 외부적으로 그는 승리했다. 미국 기술 산업의 거인이 18살 한국인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승리의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가가 있었다. 지호는 자신의 모습이 창문에 비친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너무 창백했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어졌다. 언제부터인지 완전한 밤잠을 잔 적이 없었다. 불면증이 그의 새로운 동반자가 되었다. 책상 위 모니터들은 밤새 켜져 있었다. 각 화면은 복잡한 코드, 회의 일정, 보안 프로토콜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호의 삶은 이제 이런 화면들과 끝없는 회의로 이루어져 있었다. 갑자기 두통이 찾아왔다. 요즘 이런 두통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심해졌다. 그는 약병을 찾아 손을 뻗었지만 이미 비어 있었다. 어제 마지막 알약을 먹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물 한 잔을 마시며 지호는 부모님과의 마지막 화상 통화를 떠올렸다. 어머니가 즉시 알아차렸다. 너 지쳐 보인다, 아들아. 그녀의 눈에서 걱정이 역력했다. 제대로 먹고 있니? 잠은 자니? 지호는 미소로 피로를 감추려 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확장 때문에 바쁠 뿐이에요. 어머니는 속지 않았다. 그녀의 간호사로서의 눈은 아들의 건강 상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음양의 균형을 기억하렴. 가장 뛰어난 코드도 함수 사이에 휴식이 필요하단다. 통화를 끝낸 후 그의 마음은 어머니의 말을 계속 떠올렸다. 음양의 균형, 서양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개념을 모르고 살았다. 항상 모든 것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왔다. 지호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최근의 사건들을 회상했다. 새로운 투자자들과의 미팅에서 그는 자신의 알고리즘의 핵심 시퀀스를 잠시 잊어버렸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마음은 불안하게 미래를 향했다. 내일은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퀀텀락의 새 버전 출시,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불규칙한 심장 박동, 숨을 쉬기 어려웠다. 공황 발작이었다. 처음이 아니었다. 최근 몇 주간 자주 찾아오는 불청객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시도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명상 기법,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산소가 부족한 것 같았다. 휴대폰을 더듬어 찾았다.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아침 미팅 30분 늦춰주세요. 이런 요청도 처음이 아니었다.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가서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다. 거울 속 낯선 사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이 성공의 모습인가? 이것이 그가 꿈꿔온 삶인가? 지호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산에 오를 때는 정상만 보지 말고 발 아래도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떨어진다. 다음 날 아침 지호의 일본계 미국인 비서 에미가 그의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빠르게 그의 가장 신뢰받는 조언자가 되었다. 그녀의 손에는 의료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에미가 보고서를 그의 책상에 놓으며 말했다. 당신의 최근 검사 결과가 우려스러워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20도 안 된 나이에 이런 수치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지호는 보고서를 침묵 속에서 바라보았다. 한국 기업 문화에서 개인적 희생은 늘 중요한 부분이었다. 병을 이겨내며 일하고 사무실에서 자고 결과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 한국에서는 이걸 건배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한 헌신의 정신이죠. 그가 설명했다. 아버지는 제 첫 컴퓨터를 위해 2가지 일을 하셨어요. 에미의 눈에 걱정이 깊어졌다. 그 희생을 조기에 자신을 파괴함으로써
존중하는 건가요? 그 질문은 지호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기술 혁명은 세계적인 디지털 보안을 변화시키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대가는 무엇인가? 특히 개인의 희생이 집단적 발전을 위한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문화에서 자란 사람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에미의 질문은 며칠 동안 지호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 그가 병원 침대에 누워 심장 모니터에 일정한 비프음을 들을 때까지 중요한 투자자 회의 중에 그는 갑자기 쓰러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탈진으로 생각했지만 의사의 진단은 더 심각했다. 스트레스성 심장 부정맥입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실 창문에서 보이는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저녁 안개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그 모습이 그의 현재 상태를 완벽하게 상징하는 것 같았다. 성공의 상징, 그러나 안개에 가려진. 잠시 회사를 떠나야 합니다. 에미가 그의 태블릿을 가져오며 말했다. 의사의 명령이에요. 지호는 항의하려 했지만 갑자기 극도의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는 알았다.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몸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일주일 후 지호는 서울 외곽의 작은 불교 사찰에 도착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는 이런 전통적인 장소를 방문한 적이 거의 없었다. 컴퓨터와 코드가 그의 사원이었다. 선우 스님이 그를 맞이했다. 70대의 이 노승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여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지호님. 당신의 마음이 쉴 곳을 찾았군요. 첫 며칠은 고통스러웠다. 전자기기 없이 비즈니스 결정에서 벗어나 지호는 자신이 채워왔던 공허함과 마주해야 했다. 명상은 고문 같았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코드와 알고리즘을 생각했다. 당신의 생각들이 구름처럼 지나가게 하세요. 스님이 조언했다. 그것들을 붙잡지 마세요. 하지만 지호는 항상 모든 것을 붙잡았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셋째 날 아침, 선우 스님은 지호를 사찰 뒤편 작은 텃밭으로 데려갔다. 오늘은 당신이 잡초를 뽑을 것입니다. 지호는 혼란스러웠다. 제가 잡초를... 왜요? 스님은 미소 지었다.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땅에서 배우는 지혜가 있지요. 지호는 처음으로 단순한 육체 노동에 집중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대신 흙을 만졌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차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졌다. 점심 후 스님은 지호에게 종이와 붓을 건넸다. 서예를 해보세요. 한 획 한 획에 당신의 존재를 담으세요. 지호는 어색하게 붓을 들었다. 그의 첫 시도는 끔찍했다. 너무 많은 힘을 주어 종이가 찢어졌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너무 약해 글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균형입니다. 스님이 말했다. 삶의 모든 면에서. 일주일이 지나자 지호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 명상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사찰의 일상적인 일과 새벽 기도, 청소, 공동 식사가 그에게 이상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지호는 주변 산에서 산책하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명료함을 경험했다. 맑은 공기와 소나무 향기 속에서 그는 자신의 원래 동기를 되찾았다. 서구 세계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혁적인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 어느 오후 부모님을 방문했을 때 지호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신의 옛 학교 노트를 발견했다. 색연필로 그려진 회로 다이어그램과 알고리즘 메모가 가득했다. 넌 불가능한 문제를 풀면서 웃곤 했단다. 아버지가 회상했다.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발견의 기쁨 때문이었지. 이 단순한 관찰이 지호에게 깨달음을 가져왔다. 그는 서구의 편견에 맞서는 싸움이 자신의 진정한 열정, 순수한 혁신에 대한 열정을 가리게 했음을 깨달았다. 사찰에서의 마지막 날, 선우 스님은 지호에게 음양 모양으로 조각된 작은 비치 펜던트를 선물했다. 진정한 한국의 천재성은 단지 우수한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님이 말했다. 발전과 지혜 사이, 혁신과 전통 사이, 개인적 야망과 집단적 선 사이의 조화를 찾는 것이지요. 지호는 그 작은 상징을 받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는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 미국으로, 그의 회사로,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없었던 불빛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목적의 불빛, 균형의 불빛.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한 지호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의 외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날씬하고 젊었지만 그의 눈에는 새로운 깊이가 있었다. 고요함과 자신감이 공존하는 깊이. 에미가 공항에서 그를 맞이했다. 정말 달라 보여요. 그녀가 말했다. 좋은 쪽으로요.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에미는 그에게 지난 몇 개월간의 발전 상황을 브리핑했다. 테크 프론티어와의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다. 정부 계약은 안전했다. 퀀텀락의 새 버전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출시되었다. 그리고 이게 있어요. 에미가 봉투를 건넸다. 제네바 국제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의 기조연설 초청장이에요. 당신이 없는 동안 도착했어요. 지호는 금박 글자가 새겨진 초청장을 바라보았다. 단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인정은 그에게 모든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 지금은 그저 하나의 기회로 보였다.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나눌 기회. 사무실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환영 현수막과 함께 그를 맞이했다. 그들의 얼굴에서 진정한 애정을 보고 지호는 감동했다. 이전에는 결과에만 집중하여 이런 인간적인 연결을 놓쳤었다. 첫 전체 회의에서 지호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우리는 빠르게 성장하며 계약을 추구하고 적들과 대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래의 미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정부뿐 아니라 전 세계 일반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디지털 브리지, 취약한 글로벌 커뮤니티와 퀀텀락의 수정된 버전을 공유하는 비영리 프로젝트. 개발도상국의 의료 데이터와 인권 활동가들의 통신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였다. 팀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지호의 새로운 비전에 감염되었다. 기술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생각하니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났다. 그 주에 지호는 자신을 가장 격렬하게 비판했던 사람들 중 하나인 알렉스 도너번에게 전화를 걸었다. 디지털 브리지 프로젝트의 기술 자문으로 그를 초대했다. 왜 나를 선택하셨죠? 도너번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을 공개적으로 도전했던 사람인데. 그래서요? 지호가 대답했다. 당신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도너번은 잠시 침묵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다음 달 제네바 컨퍼런스가 다가왔다. 지호는 연설을 준비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 기술적 우월성을 자랑하는 대신 그는 다리를 놓는 메시지를 준비했다. 컨퍼런스장에 도착하자 지호는 관객석에서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했다. 그의 학창시절 프로젝트를 실격시켰던 심사위원, 그를 깎아내리려 했던 임원들, 그리고 놀랍게도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미셸 카슨. 무대에 오른 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번에는 증명할 것이 없었다. 오직 나눌 통찰만 있었다. 우리 산업은 종종 혁신과 지배를 혼동합니다. 지호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확고했다. 저는 미국 기술을 존경하며 자랐지만 동시에 혁신적인 아시아 역량에 대한 편견에 직면했습니다. 과거의 불의를 상기시키는 대신 지호는 통합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디지털 보안의 미래는 어떤 국가나 문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보호는 서로 다른 관점 간의 협력에서 올 것입니다. 서구의 실용적 효율성이 동양의 전체론적 접근법으로 보완될 때 그는 디지털 브리지 프로젝트를 공개했고 알렉스 도너번을 무대로 초대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함께 개발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시연했다. 한국과 미국의 혁신이 결합된 결과물이었다. 강연 후 박수가 홀을 가득 채웠다. 지호는 관객석에서 눈물을 닦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그의 메시지가 가슴에 닿은 것이다. 무대 뒤에서 미셸 카슨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오늘 공개적으로 저를 망신 줄 권리가 있었는데 그녀가 인정했다. 대신 우리의 충돌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군요. 지호는 미소 지었다. 한국에서는 진정한 승리가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동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디지털 브리지 프로젝트에 대한 첫 독점 인터뷰를 제안했다. 한때 그를 파괴하려 했던 리포터가 이제 그의 인도주의적 비전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그의 극복과 변화의 여정을 완벽하게 상징하는 반전이었다. 집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지호는 창밖으로 구름 위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인정, 성공, 영향력, 이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그를 정의하지 않았다. 선우 스님의 말이 그의 마음에 메아리 쳤다. 가장 강한 대나무는 뿌리가 깊은 것이라네. 텔레비전 인터뷰로부터 3년 후
이제 21살이 된 지호는 서울의 새로운 기업 캠퍼스 옥상 정원에서 도시의 파노라마를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한강 위로 떠오르며 도시의 고층 빌딩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건물 자체가 그의 철학을 반영했다. 현대적인 유리와 강철 구조물이 한국 전통 건축 요소와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내부 정원은 현대기술연구실 옆에 자리 잡고 있었고 명상 공간이 회의실과 나란히 있었다. 퀀텀락이 이제 국제보안 표준이 되었습니다. 최 부사장이 보고했다. 그녀는 지호가 발굴한 재능 중 하나로 예일대학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지만 실리콘밸리에서 유리천장에 부딪혔던 한국계 미국인이었다. 37개국 정부가 지금 우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수치보다 더 깊은 영향에. 디지털 브리지 프로젝트는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다. 최 부사장의 얼굴이 밝아졌다. 50개국 이상의 인권단체가 보호받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의료 봉사자들이 덕분에 환자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어제 감사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것이 지회에게 진정한 성취감을 가져다 주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저녁에 지호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 부모님은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살기를 고집했지만 이제 지호는 그들이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제공했다.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주 3일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 때문이었다. 내 아들이 세상을 바꾸었구나. 어머니가 감격에 겨워 말했다. 지호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저 약간의 방향을 제시했을 뿐이에요. 변화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식사 후 아버지는 지호를 서재로 데려갔다. 벽에는 지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첫 번째 프로그래밍 대회, 과학 박람회, 15살 때 서울과학원에 들어간 날. 네가 단순히 회사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걸 안다. 아버지가 말했다. 네오는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경쟁이 아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만들었어. 지호는 미소 지었다. 이것이 항상 그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어린 시절 분해했던 첫 컴퓨터가 있던 작은 아파트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한국 기술은 항상 세계를 선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호가 대답했다. 우리는 단지 혁신이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뿐이죠. 사무실로 돌아온 지호는 책상 위에 놓인 2가지 물건에 눈길이 갔다.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공개했던 통계가 담긴 USB와 사찰에서 받은 작은 비취 펜던트. 함께 그것들은 그의 성공을 형성한 2가지 힘을 상징했다. 불의에 맞설 용기와 그것을 초월할 지혜. 지호의 가장 큰 만족감은 매일 받는 이메일에서 왔다. 젊은 이민자들과 국제 학생들이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진정한 탁월함이 민족이나 국경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 그날 저녁 지호는 개인 일기에 생각을 적었다. 기술 세계에 대한 한국의 공헌은 단지 혁신적인 제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공하는 관점에 있다. 기술적 진보와 인간적 가치 사이, 경쟁과 협력 사이, 전통과 미래 사이의 조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현대 고층 빌딩과 고대 궁전의 지붕이 같은 하늘 아래 공존했다. 그것은 그가 지향하는 균형의 완벽한 상징이었다. 지호의 책상에 놓인 태블릿이 울렸다. 베이징에서 온 화상 통화 요청이었다. 중국의 젊은 기술 혁신가들이 자문을 구하고 있었다.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그가 인사했다.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화면 너머로 그는 자신의 눈에서 한때 빛났던 것과 같은 불꽃을 지닌 젊은 얼굴들을 볼 수 있었다. 열정, 야망, 세상을 바꾸고 싶은 갈망. 이제 그는 그들을 안내할 수 있었다. 균형과 목적을, 성공과 의미를 찾는 길을. 해가 지는 동안 지호는 잠시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초기의 굴욕에서 세계적인 인정까지, 인정을 위한 싸움에서 목적의 평온함까지. 버려진 컴퓨터를 분해하던 소년이 이제 디지털 시스템뿐만 아니라 혁신과 리더십에 대한 세계적 인식을 재구성하는 남자로 성장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그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등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호가 항상 원했던 진정한 유산이었다.